최근에 진짜 끔찍한 기사가 있는데 경악과 분노를 느꼈어요. 그 영화의 사체를 유기하고 심지어 불태우려고까지 했어요. 영화는 죽어도 된다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초동 사이다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진짜 끔찍한 기사가 있는데 결과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불법 사이트에서 구매한 낙태약을 먹고 화장실에서 출산을 했는데 전기통에 방치를 해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고 심지어 불태우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이 부모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기사 제목 보고 진짜 충격과 공포와 경악과 분노를 느꼈어요. 저 진짜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졌던 고민,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우리 형법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자,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 혹은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규정이 뭐가 문제냐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의 맥스, 상하는 최대 10년인 거고 하하는 1개월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영아를 살해했을 때 1개월만 살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왜 이런 건지.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숫자죠. 대단히 미약한 처벌이라는 거죠.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는 죽어도 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피해가 큰 범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형량을 낮게 잡고 있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영아 살해죄가 언제 생긴 건지 찾아보니까 1953년, 그러니까 우리 형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어요. 지금 이 영아 살해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시대상을 반영한 법이에요. 그때 어땠냐? 6.25 전쟁 직후죠.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전국 도처에 있었고 전쟁 범죄를 통해서 임신한 여성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그 당시엔 되게 많았고 이제 죽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가피한 출산을 한 여성을 지나치게 중형에 처하는 것은 좀 과하다. 법정형을 좀 낮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시대적인 상황이. 그리고 제가 특히 화가 나는 지점은 뭐냐면 이 영아 살해죄의 규정 자체예요. 그러니까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애를 죽이면 봐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법 조항의 취지 자체가. 너무나도 주관적이잖아요. 본인의 어떤 사정으로 태어난 아이를 죽게 했을 때 미리부터 참작해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판결을 하면서 두 사람이 현재 가장 고통받을 사람들로 짐작이 되고 이 사건이 피고인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는 취지인데 여기서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 그 두 사람이 힘들고 알겠는데 태어나자마자 변기통 속에 빠져서 죽은 아이는 뭐가 되는 건가? 다른 일반 살인죄에 비해서 더 불법성이 크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형법에서 존속살해죄가 있어요. 본인의 직계 존속, 다시 말해서 부모를 살해하면 가중처벌해요. 인륜을 저버린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본인의 자식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히려 지금 봐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죠. 원치 않는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이를 죽이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좀 마련되면 이런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 다양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국가가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베이비박스 같은 경우가 민간 영역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적고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출산한 여성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시스템을 마련해서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 때 출산한 여성의 익명성을 좀 보장해주고 아이는 아이대로 잘 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들어보면 미혼 부모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게 편견 가득한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왜 없냐, 뭐 남편은 어디 갔냐, 왜 애를 혼자 키우냐 이런 말을 계속 듣는다는 거거든요.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문화예요. 최근에 그 자발적인 비혼모를 선언했던 사유리 씨, 이분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결혼과 가정 가치관 형성에 매우 편파적이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는 제대로 된 가정상은 양부모가 있고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러한 바람직한 가정상에 배치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 이러한 끔찍한 영아 살해 범죄들은 미혼 부모라는 이유로 부모한테도 냉대받고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받는 차가운 시선이 만들어낸 범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시대가 바뀌었어요. 법과 우리의 인식도 이제는 좀 그에 맞춰서 바뀔 때가 된 거죠. 제가 법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특히 법이 문제가 있어서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요. 최근에 노원구에서 새 모녀가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는 퀵서비스 기사인 척 집에 침입을 해서 둘째 딸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면서 모친과 큰딸까지도 살해해요. 저는 이번 사건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자, 이번 사건의 시작이 스토킹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 이제 큰딸은 수개월 전부터 가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받아서 핸드폰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놈이 우리 집 앞에 와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큰딸이 경찰에 신고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결론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현행법 하에서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신고해봤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예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뭐냐? 그게 길거리에 노상방뇨하고 뭐 고성방가하고 이런 것과 스토킹 범죄가 동일선상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법은 왜 스토킹을 경범죄로 취급했을까? 옛날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게 우리가 스토킹을 가볍게 본 문화적 배경일 거예요. 심지어 국회에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올 당시에 국회의원이 했다는 말이 아주 가관이에요.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는데 그런 것까지 처벌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를 바라보던 그 당시의 시선이 딱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한 문화적 배경하에 연인이나 지인, 그냥 친구들 사이에 늘상 벌어지는 일로 치부했던 거예요. 근데 스토킹은 결코 그렇게 가벼운 범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토킹은 그 이후에 발생될 수도 있는 살인이나 기타 강력범죄로 이루어지는 사례는 너무 많아요.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무려 40%에서 사건 발생 전 스토킹 범죄가 있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작년에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식당 여주인 살인 사건, 그 여주인이 스토킹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영업방해 이런 걸로 신고를 했는데 그 가해자는 진술서만 쓰고 조사만 받고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완전 열받아가지고 여주인을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진주 방화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안인득, 그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여고생을 스토킹했다는 거예요. 여고생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또 괴롭히고 결국은 안인득 손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사건을 이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전 남친이 이제 스토킹 가해자로 돌변한 거죠. 제가 여성 피해자의 고소 대리를 해서 감옥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고 고작 징역 10개월 살고 나와서 또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진짜 문제는 첫 번째, 수사기관의 태도예요. 피해 여성이 오죽하면 경찰서까지 가겠어요? 본인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가는 건데 수사기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걸 이거 얼마 안 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이분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구속된 거는 스토킹 때문이 아니었어요. 스토킹 과정에서 협박을 했기 때문에 협박죄로 구속된 거였거든요.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였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피해자들은 벽에 턱 막히는 거예요. 가해자들은 더 기세 등등해지거든요. 22년 만에 스토킹 범죄를 중한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 제정 법률은 두 가지에서 아주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 비해서. 또 하나는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유의미한 법률 제정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자, 이 법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은 반의사불벌죄 이슈예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합의되면 처벌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 대표적인 게 바로 폭행사건. 대부분 폭행사건 열이면 열,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끝내려는 유인이 되게 강해지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스토킹 당해서 신고했더니만 자꾸 또 연락 오는 거예요. 합의 보자고. 그래서 이 반의사불벌죄가
피해 여성에 대한 또 다른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두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합의가 됐다. 이 피해자의 합의, 처벌 불원 의사가 진정 피해자가 원해서인지 아니면은 가해자의 집요한 협박, 합의 종용 때문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합의 안 봐주면 나중에 보복 범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스토킹 가해자의 처벌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현실 법률의 미비 때문에 잔혹한 범죄로 귀결되곤 했었어요. 자, 이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제정이 됐고 곧 시행이 돼요. 법을 만들어주는 건 국회에서 하는 건데 문제는 현장에서 잘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들을 제대로 해주고 법을 제대로 시행을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그동안 고통받아왔던 스토킹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수사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